오늘도 우리 이어서 국어 수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나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적어준 것들을 잘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 거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국어가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뭐 이렇게 적어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선생님이 그걸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막 놀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기특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더 의미 있는 국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모의고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풀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그 번호가 많고 여러분들 갑자기 그걸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작품 하나하나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실력이 좀 쌓이면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바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이건 당연히 국어에 관련된 내용이죠. 선생님 다른 과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국어에 관련된 내용인데 선생님이 자주 출제되는 문학작품 목록이라고 해서 현대시부터 현대소설, 희곡, 수필, 고전, 운문, 고전, 산문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운문, 여기 고전 운문이라는 것은 고전시를 의미하고요. 고전 산문이라는 것은 고전 소설을 의미해요. 수필이라는 건 우리 왜 일기처럼 쓰인 거,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 거, 그냥 내가 나의 이야기를 쭉쭉 쓰는 거. 희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연극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대시와 현대소설 요렇게 작품을 나눠 보았는데 사실 이 작품 목록은 2009년부터 2020년의 수능 작품을 다 분석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했는데 대단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20년에 나온 수능을 작품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선생님이 2011년도 수능을 봤으니까 선생님이 풀었던 수능 문제에 나온 작품도 여기에 적혀져 있겠죠. 완전 추억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는 여기 나와 있는 목록을 다 한 번씩만 읽으면 진짜 완전 500점일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의지가 있고 난 고등학교 가서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작품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우리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출제되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 그래야지 새로 나올 문제를 예측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출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출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알면 좋겠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가서는 얘들아 시간이 없단 말이야. 시간이 없어. 너네 국어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 수학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지, 과학도 해야지, 사회도 해야지, 제2외국어도 해야지.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수많은 작품을요. 작품은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겠지만 끝까지 읽을 여유가 없어요. 읽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걸 끝까지 읽어 버릇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문제는 정답이 자꾸 하락해. 내가 정답을 체크하는 그 수가 자꾸 하락해. 왜냐면 당연히 이 출제자는 얘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설을 다 읽었겠지를 전제로 일정 부분만 보여주고 여기에서 읽고 이 부분을 읽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걸 다 알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본 작품이면 너무 익숙하니까 더 맞추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여기 나와 있는 걸 한 번씩 보는 것을 목표로 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 못해도 상관없어. 만약에 다 못하면 요것만 하자.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이라도 한 번씩만 읽어보자. 제발 부탁할게. 자, 그럼 여기 목록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살짝씩만 한번 살펴볼게요. 아는 거 혹시 있나? 봅시다. 선생님이 봤을 때 일단 반가웠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거 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박지원 했었잖아. 박지원 뭐 했었지 우리? 어떤 작품 했었지? 우리 허생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허생전. 이 허생전을 썼던 작가 박지원의 소설 선생님이 한 번씩 읽어보면 너무 좋다고 했잖아. 근데 바로 여기 박지원의 소설 중 대표적인 호질이라는 소설이 또 나온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 고전 소설을 보면 너무 익숙하지. 토끼전 이런 것도 익숙하고 홍길동전 이런 것도 익숙하고 뭐 요런 걸 이제 기점으로 다양한 작품을 읽으면 되는데 선생님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운영전이 바로 선생님이 수능 보전 해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기억이 나네요. 맨 마지막 문제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이 좀 너네가 좀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요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한컴 타자 연습에도 있거든. 요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동일한 작품 만무방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것 같고 뭐 못 들어봤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2회라고 적어놓은 건 한 번, 두 번 이상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더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본 이육사라든지 윤동주라든지 한용운이라든지 뭐 이런 시인들이 있네요. 선생님이 또 막 이거 알죠? 이거 알죠? 이렇게 하면 또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상처받을까 봐 많이 익숙한 작품도 있을 거고 완전 처음 보는 작품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얘들아 구글에서 치면 그냥 바로 전문 다 나온단 말이야. 특히 시는 짧으니까 너네가 따로 뭐 책을 사지 않아도 이거는 볼 수 있거든. 의지만 있으면. 근데 이제 소설은 찾기가 힘든데 그러면 뭐 서점에 가면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요. 뭐 꼭 읽어야 하는 소설 뭐 이런 거 고등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소설 뭐 이런 거에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읽거나 아니면 구글링 하시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 2개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대시에서 하나 자화상 이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만 한번 슬쩍 봐보자.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동백꽃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텍스트로 실어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읽어보자 얘는. 스스로 읽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프린트기가 있으면 참 좋은데 뽑아서 읽으면 좋지만 아니라면 그냥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렇게 파일로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좀 나중에 또 등장했을 때 되게 익숙해서 반갑기도 하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 선생님한테 얘기했었던 그 다짐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한번 국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랑 자화상 한번 볼게요. 윤동주의 자화상 시. 네, 시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화상 윤동주.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명하신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시를 쓰셨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뭐 유명 작품으로는 쉽게 쓰여진 시라든지 아니면 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화상이라는 건 국어에서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 미술에서 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쵸? 선생님도 미술 잘 하진 못하지만 옛날에 배웠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미술 시간에 뭐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자화상 같은 걸 되게 많이 봤었고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시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지금 진우쌤이 설명해 주는 시간이었다면 진우쌤은 자기 얼굴 막 그렸겠지. 그런 거 잘 아시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림 실력이 진짜 없어가지고 사실 못하고요. 살짝 그려볼까? 어떡해. 시작부터 망했지요. 아, 진짜 망했다. 선생님은 일단 앞머리가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소름. 선생님은 빠마머리니까. 이렇게 하고. 산으로 가지만. 오케이. 이렇게. 아무튼 이런 거. 자화상인데요. 일단 우리가 시인이랑 화자는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달라요. 시인은 시인일 뿐이고 화자는 화자일 뿐이에요.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시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일 경우 우리가 시를 좀 받아들일 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시인이 일제강점기 사람이니까 일제강점기에 어려웠던 내용들이 이 시에 좀 녹아 있겠지라는 뭔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우리 시의 기본은 화자랑 시인을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늘 얘기하던 것처럼 가수, 작사가 똑같나요? 아니죠. 다르잖아요. 우리 선생님 이번에 그 놀면 뭐하니에 나오는 환불원정대 봤는데 그 환불원정대 작사, 작곡가 있잖아. 그 사람이랑 우리 부르는 사람이랑 다르잖아. 여기는 완전 환불하는 내용 그거 막 센 언니들인데 요거는 남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걸 다르다고 보는 게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 시, 자화상이라는 시는 요렇게 시인과 화자는 다르다라고 하기가 살짝 애매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어떻게 자꾸만 윤동주가 생각나는 그런 시인데요. 일단 한번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장소는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간 거예요. 이게 장소죠. 장소. 근데 이 우물의 특징은요. 뭐냐면 산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선생님이 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시끄럽겠어? 조용하겠어? 비교적 조용하겠죠. 왜냐면 좀 속세랑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막 시끄럽게 사는 세상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찾아간 건데요. 우물의 또 특징은 뭐냐면 우물 한번 그려볼까? 와, 진짜 못 그려서 미안한데 이건 돌을 표현한 거예요. 돌. 아무튼 이 안에 이런 물이 가득 차 있겠죠. 이렇게 슉슉슉 물이 가득 차 있어. 말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이 또 홀로라는 게 중요해. 뭔가 외롭고 쓸쓸한 느낌 주는 거지. 뭔가 이런 걸 주면서 사실 맞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본대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 왜냐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서서 우물을 들여다보면 이 물에 얼굴이 비쳐서 보이거든. 오마이갓, 그것이 바로 자화상인가 봐요. 그쵸? 얼굴이 보이니까. 물에 비친 나의 모습. 이렇게 내가 조용한 우물가에 가서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물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리 밟고 좋네.
구름이 흐르고 뭔가 미세먼지가 없나 봐요.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얘들아, 바람이 부는 걸 파란 바람이 분다고 한 것이 참 재미있는 표현 같은데요. 이건 뭔가 바람이 부는 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지. 왜냐면 좀 바람이 불어서 싫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할 것 같은데 파랗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선선하고 뭔가 신선하고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나 봐요. 그런 가을이 있대요. 그럼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라는 건데 우리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죠. 지금이 가을이니까 이 시를 읽을 때 선생님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지금이 가을인데 이 시의 계절적 배경도 가을이니까. 그래서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장면을 내가 그려본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서 있네요. 시적 화자가 서 있고요. 우물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우물 속에는 여기가 밖에가 비쳐서 보이겠지. 근데 달이 밝아. 와우. 달이 쨍쨍 밝고요. 그 다음에 구름도요. 여기 예쁘게 흐르고요. 그다음에 하늘이 촥 펼쳐져 있고 바람도 숑숑 부는데 기분 좋은 바람이고요. 심지어는 가을이래요. 가을을 표현하려면 약간 이런 거 낙엽 같은 걸 한번 척척 이런 걸 해볼까? 은행잎을 그리고 있는 거야. 소름 돋겠지만. 그다음에 단풍잎. 단풍잎 별표지? 아니다. 단풍잎 어떻게 그리냐? 아무튼 단풍 어떻게 그리지?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약간 이 정도로 그려야겠다. 그치? 아무튼 이렇게 단풍잎이 떠다니는 가을이 있대요. 그쵸?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왔네요. 시적 화자예요. 시적 화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근데 이게 포인트야, 얘들아.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간대요. 내가 봤는데 이 사나이가 미워졌대. 근데 그러면 이거 자기 자신이잖아. 자신이 미워졌다는 게 포인트야. 왜 미워져?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왜 미워졌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 1번이죠. 왜 미워졌을까? 근데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다시 가여워졌대.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가여워져서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대로 있대요, 사나이는. 근데 얘들아, 이거 귀신이 아닌 이상 갑자기 이동했다가 왔는데 우물에 비친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는 이거 귀신이지. 이건 당연히 얘가 떠나면 우물 속에 사나이도 없고 다시 오면 우물 속에 사나이가 비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간대요.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죠. 또 미워져서 또 돌아가요. 그랬는데 생각하니까 다시 또 그리워져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워져서 돌아갔다가 가여워져서 다시 왔는데 또 미워져서 돌아갔다가 그리워져서 다시 왔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 반복이야. 이 위에 있는 문장이 반복이네요. 똑같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하나가 더 생겼어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게 추가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사나이가 있는 건 아까도 있었잖아. 근데 추억처럼 있다는 건 뭔가 과거. 맞지? 추억은 과거니까. 미래가 추억이진 않잖아. 과거처럼 사나이가 있대요. 그러면 이 사나이는 얘들아 현재의 사나이랑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뭔가 옛날의 내 모습 이런 거?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그러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이런 내용이 뒤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추억처럼 있는 이 사나이는 조금 마음에 든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옛날 내 모습이 조금 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이 시를 좀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윤동주가 썼던 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윤동주는 이 시를 썼을 때 일본에 있을 거고
일본에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도 쓰고 막 하니까 뭔가 죄책감과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건 그냥 선생님 추측이에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뭔가 되게 의지가 있었던 나의 모습 또는 뭔가 예전에 순수했던 내 모습 이런 것을 좀 그리워하면서 이 자화상을 썼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자화상이라는 시의 포인트는 내 얼굴 봤지 우물에서. 근데 마음에 안 들어. 1.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떠나고 싶어. 근데 뭔가 나 가여워. 그리고 나 또 그리워. 그냥 갈라니까. 그래서 봤더니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는 조금 괜찮아. 과거의 자아. 이런 말씀은 어려운데. 내 모습.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이제 보면서 옛날에 윤동주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감정이 뭐 부끄러움 이런 거잖아. 왜 부끄러워? 자기만 너무 쉽게 살아서, 잘 살아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는 일본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게 좀 부끄러워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뭐 이런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시를 썼는데 이 자화상 역시 좀 그런 시의 일환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를 한번 살펴봤는데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자화상이라는 시를 한번 봤어. 그러면 나중에 혹시 우리가 고등학교 가더라도 요 시가 똑같이 등장했을 때 우리 엄청 반갑겠지. 그리고 문제가 술술 풀리겠지. 이 시를 보면서 이 시는 뭐지?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맞다. 그때 그거 하면서 이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작품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모든 작품을 하나씩 다 열심히 살펴보시면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익숙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이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첨부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얘들아, 뭐 너네가 선생님 읽기만 하고 뭐가 뭔지 모르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야. 1번은 일단 무조건 전문 읽기야. 그러면서 너네가 스스로 생각하기. 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힘이 있어야 새로운 작품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을 혼자서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아주 살짝 얘기해 주자면 동백꽃이라는 작품은 김유정이라는 소설가가 썼고요. 이 김유정이라는 소설가 또 역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유명한데 이 내용에는 일제강점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움 받을 건 없고 일단 1936년에 처음 발표돼서 지금까지도 많은 교과서에 실리고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강의 줄거리는 그냥 남자애랑 여자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남자애고요. 여자애는 이름이 점순이에요. 그래서 나랑 점순이의 풋풋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점순이가 표현하는 게 좀 서툴어서 나한테 좀 틱틱대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아주 순수한 소년. 얘는 부끄부끄 하지만 약간 틱틱대는 애. 겉으로 약간 표현을 못해서 표현이 좀 이상하네. 읽다 보면 알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일단 이 소설은 배경이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코로나로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강원도에 온 것처럼 강원도 느낌을 쫙 받으면서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거 읽고 오늘도 선생님의 질문에 답
답변해 주시고요. 다 한 다음에는 완료로 과제 표시, 완료로 표시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 남은 시간에 이제 이거 창 끄지 말고 꼭 동백꽃 읽어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